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학부모가 낡은 패딩 점퍼를 입은 여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실수로 부딪혔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는 가정교육 운운하며 점퍼 입은 여자의 가방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주변의 하객들이 경악하며 쳐다보는 가운데 명품녀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여자의 옷깃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던 여자의 패딩 지퍼가 뜯겨나간 순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낡은 외투 속에 감춰져 있던 것은 찬란하게 빛나는 제복과 장군의 계급장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 언제나 따뜻한 해문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댓글로 소통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졸업식을 알리는 팡파르가 울리기 전 육군사관학교의 새벽 공기는 살을 애는 듯했습니다. 정문에서는 헌병들이 날선 눈빛으로 출입 차량을 하나하나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한수진은 여기저기 긁힌 자국이 선명한 경찰을 몰고 검문소로 진입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그녀의 손등에는 훈련 중에 입은 화상 흉터와 먼저 떠난 남편과의 결혼 반지가 헐거워진 채 남아 있었습니다. 한수진은 헌병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고 헌병은 평범한 학부모라 생각했는지 별다른 제지 없이 차단기를 올려주었습니다. 야전 훈련장에서 헬기를 타고 급히 복귀한 탓에 그녀는 흙먼지 묻은 전투화 위에 롱패딩을 급히 걸친 상태였습니다. 답답하고 무거웠지만 수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군단장이 아닌 민호의 엄마로만 존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엔진 소리가 잦아들자 차 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한수진은 룸미러를 돌려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50이 넘은 나이. 거울 속 여인은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과 깊게 패인 미간주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치열했던 전장의 기록이었습니다. 수지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차 문을 열었습니다. 행사장이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수지는 의도적으로 보폭을 줄였습니다. 아들의 임관식이 열리는 연병장은 아이러니하게도 17년 전 남편의 연결식이 치러졌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야속할 만큼 맑은 하늘과 웅장한 군악대 연주. 모든 풍경이 데자부처럼 겹쳐 보였습니다. 한수진은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통증을 느끼며 잠시 멈춰섰습니다. 묻어두었던 17년의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휘청이게 했습니다. 아들 민호는 초등학교 입학식 날 아빠의 부고를 들었습니다. 고작 8살이었던 민호는 장례식 내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오히려 오열하는 엄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고사리 같은 손길이 한수진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은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어 울지 않기로 맹속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언제나 강인한 지휘관이자 흔들리지 않는 가장이어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홀로 남은 민호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나친 강인함은 사춘기 아들과의 벽을 만들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민호는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묻곤 했습니다. 엄마, 내 생일인 건 알고 있어? 수진은 작전 상황실에서 그 말을 듣고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힘을 키워야만 했기에 그녀는 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줄 시간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미안함은 쌓여갔지만 표현하는 법을 잊어버린 그녀는 점점 아들과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생이 된 민호가 식탁 위에 육군사관학교 입학 원서를 올려두었습니다. 엄마가 왜 가족보다 군대를 택했는지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 됐어. 민호의 말은
반항이 아닌 깊은 호기심과 그리움이었습니다. 한수진은 말리고 싶었지만 아들의 눈빛에서 죽은 남편의 결기를 보았습니다. 아들은 엄마를 원망하는 대신 엄마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기꺼이 가장 고된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상념을 떨치고 다시 걸음을 옮기던 한수진의 인이어로 묵직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군단장님, 청랑회의 핵심 간부들이 귀빈석 중앙에 포진해 있습니다. 부관 강동우 소령이었습니다. 그는 군내 사조직인 청랑회의 비리를 고발했다가 좌천되었으나 수진이 그 능력을 높이 사서 직접 발탁한 인물이었습니다. 수진은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띠며 명령했습니다. 놓치지 말고 감시해. 오늘 그들의 축배가 독배가 될 테니까. 강동우의 짧은 복명 복창과 함께 통신이 끊겼습니다. 청랑회. 그들은 군을 좀먹는 암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군사 기밀 유출과 무기 밀매까지 관여한 거대한 그림자 조직이었습니다. 수진은 지난 5년간 놈들의 꼬리를 밟아왔고 이제 숨통을 끊을 증거를 거의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칼을 뽑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아들의 날이었습니다. 수진은 화려한 단상 뒤편, 눈에 띄지 않는 일반석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곳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흙먼지가 날리는 자리였습니다. 빛바랜 점퍼를 입은 부모들이 저마다의 감회에 젖어 있었고 몇몇은 벌써부터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익숙하고 따뜻한 풍경 속에 자신을 감추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옆자리에 중년 여성이 낡은 앨범을 쥐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드님 보러 오셨나요? 네, 저도 하나뿐인 아들이라 마음이 놓이질 않네요. 여성은 긴장한 듯 마른 입술을 축였습니다. 수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네요. 거짓없는 진심이었습니다. 최전방에서 사단장으로 복무하며 적의 도발에 대응할 때도, 참모총장 앞에서 브리핑을 할 때도 수진의 심장 박동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핏줄이 장교로 거듭나는 지금 이 찰나만큼은 철의 여인이 아닌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은 어머니였습니다. 웅장한 팡파르가 울려 퍼졌습니다. 생도들의 절도 있는 동작에 맞춰 흙먼지가 피어올랐고 수지는 그 뿌연 먼지 속에서 아들의 숨결을 느끼려 애썼습니다. 수백 개의 군화가 땅을 구르는 소리는 마치 천둥 같아서 그 속에서 개별적인 존재를 찾기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곧이어 결의에 찬 선서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생도들의 복창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함성 속에서 수지는 귀를 기울여 아들 민호의 목소리를 걸러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개인이 아닌 거대한 하나의 의지처럼 울부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인파를 헤집었습니다. 수많은 제복의 물결 속에서 유독 빛나는 한 청년, 민호가 보였습니다. 갓 다림질한 정복을 입은 민호는 마치 바위처럼 굳건하게 서 있었고 그 넓어진 어깨는 낯설면서도 듬직해 보였습니다. 찰나의 순간 정열에 있던 아들 한민호의 시선이 관중석을 훑었습니다. 녀석은 어머니를 찾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수지는 민호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황급히 챙이 넓은 모자를 눌러섰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의식해 자세가 흐트러지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숨을 죽였습니다. 오늘만큼은 자신의 그림자가 아들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금 나는 별을 단 지휘관이 아니다. 그저 강한 아들을 둔 어미일 뿐이다. 수지는 코트 주머니 속에 차가운 금속 상자를 어루만졌습니다.
무리에서 장만한 고급 군용식이었습니다. 뒷면에는 그녀의 철학이 담긴 문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두려움은 직시할 때 사라진다. 수지는 이 시계가 아들의 부적이 되어주길 바랐습니다. 수지는 시기 끝나면 민호의 손목에 이것을 채워주며 말해줄 작정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생전 가장 갖고 싶어 했던 시계였다고. 수지는 상자의 매끄러운 감촉을 느끼며 떠난 남편을 회상했습니다. 이재훈 소령. 그는 융통통성이라고는 없는 답답할 정도로 정직한 군인이었습니다. 부대 내 유류 횡령 정황을 포착하고 끝까지 파고들던 사람이었죠. 수진이 걱정스레 만류했을 때도 재호는 담담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어. 재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의가 이긴다는 걸 민호에게 보여줘야지. 그러나 그는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훈련 중 수류탄 폭발 사고라는 누가 봐도 조작된 흔적이 역력한 사인과 함께 수지는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습니다. 영안실의 서늘한 공기, 남편의 창백한 얼굴, 그리고 영정사진을 보며 오열하던 10살 배기 민호의 모습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수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떴습니다. 지난 18년, 수지는 슬픔을 분노로, 분노를 다시 냉철한 이성으로 재련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녀는 복수심을 훈장 아래 깊이 숨기고 그 위에 완벽한 군인이라는 가면을 썼습니다. 주변의 평범한 부모들은 저마다의 희망과 걱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셔터 소리와 훌쩍이는 소리가 뒤섞인 그곳에서 수지는 이질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군중 속의 고독은 그녀에게 익숙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든든했습니다. 저 멀리 남편을 닮아 강직하게 서 있는 민호가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미래였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묵묵히 연병장을 지켰습니다. 세찬 바람에 코트가 들춰졌을 때 안쪽에 숨겨진 정보개별 계급장이 날카롭게 빛났지만 눈치챈 사람은 없었습니다. 행진곡은 클라이맥스로 치달았고 젊은 장교들의 함성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수지는 그 열기 속에서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며 다짐했습니다. 사령관이라는 무거운 직책도 18년간 갈아온 복수의 칼날도 오늘만큼은 칼집에 넣어두겠다고. 오늘은 그저 민호의 엄마 한수진으로 존재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다시금 선물 상자를 꽉 쥐었습니다. 수진이 쥐고 있는 만년필 상자는 가벼웠지만 그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것은 멈춰버린 과거를 넘어 아들의 미래를 다시 쓰게 할 도구였다. 수지는 천천히 시선을 옮겼다. 연병장 한가운데 아들 민호가 굳건한 자세로 서 있었다. 그 늠름한 자태는 수진에게 있어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찬란하게 빛났다. 수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살을 파고드는 차가운 바람이 수진을 다시금 차가운 현실로 데려왔다. 수진은 떨리는 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저 멀리 단상 위 귀빈석에는 화려한 정장을 입은 고위 장교들과 그 부인들이 샴페인을 터뜨릴 듯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송명환 장군을 비롯한 그들의 세계는 이곳과는 달랐다. 하지만 수지는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아들 한민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수지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되뇌었다. 민호야, 기죽지 마라. 오늘은 온전히 너를 위한 날이란다. 행사는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우렁찬 함성과 군악대의 팡파르가 하늘을 찌를 듯했다. 수진이 관중석 구석진 자리에서 민호를 눈에 담고 있을 때였다. 등 뒤에서 코를 찌르는 듯한 짙은 장미 향기가 훅 끼쳐왔다.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인위적이고 독한 향이었다.
이윽고 날카로운 하이힐 굽소리가 아스팔트 바닥을 긁으며 다가왔다. 거침없고 오만한 발걸음 소리는 정확히 수진의 등 뒤에서 뚝 끊겼다. 어머, 세상에. 이게 누구니? 귀를 긁는 듯한 날카로운 음성이 들려왔다. 수진은 무겁게 고개를 돌렸다. 그곳엔 최미란이 서 있었다. 그녀는 계절에 맞지 않는 화려한 모피 코트를 걸치고 온몸을 명품 로고로 도배하고 있었다. 방금 샵에서 나온 듯 세팅된 머리와 번쩍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그녀의 과시욕을 보여주었다. 송명환 장군의 아내이자 수진의 끔찍했던 고교 동창인 최미란이었다. 수진은 동요하지 않고 짧게 목례했다. 오랜만이네. 오랜만이라. 우리가 안 본 지 얼마나 됐지? 최미란은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고 수진을 품평하듯 훑어내렸다. 수진의 보풀인 낡은 코트와 투박한 에코백을 보는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아, 기억났다. 미란이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한수진, 너 맞구나. 옛날에 시장바닥에서 채소 팔던 억척이가 감히 장그 인관식엔 웬일이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최미란은 일부러 목청을 높였다. 마치 이곳의 모든 사람이 수진의 비루한 과거를 알았으면 하는 듯했다. 수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가난 때문에 그 복살 돈도 빠듯했던 학창시절. 수진은 밤마다 식당 설거지를 하며 생계를 도왔고 미라는 그런 수진을 식당 냄새난다며 벌레 보듯 했었다. 그때 내가 충고했었잖아. 미라는 화려한 네일아트를 한 손가락으로 턱을 톡톡 두드렸다. 주제 파악 좀 하고 살라고. 거지가 학교는 다녀서 뭐하냐고 그랬었지 아마? 미란의 표독스러운 웃음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주변에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장군의 부인이라는 것을 눈치챘는지 누구 하나 말리는 이가 없었다. 수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속에서는 천불이 끓어올랐지만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하려 애썼다. 오늘만큼은 아들 민호의 영광스러운 날이었기에 이런 잡음으로 망칠 수는 없었다. 미라는 수진의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거만한 태도로 다리를 꼬았다. 야, 너 설마 버스 타고 왔니? 아니면 저 구석에 박혀있는 그 고물 트럭이 네 차야? 미라는 킬킬거리며 손가락질했다. 우리 남편 송명환 장군은 이번에 기사 딸린 최고급 세단을 새로 뽑았거든? 급이 다르다는 게 이런 거지. 수지는 여전히 대꾸하지 않았다. 저 멀리 꼿꼿하게 서 있는 민호의 모습만이 그녀가 이 수모를 견디게 하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반응이 없자 미란의 목소리가 앙칼지게 변했다. 야, 사람 무시해? 감히 누가 말하는데 딴청이야? 미란이 뾰족한 손끝으로 수진의 팔뚝을 거칠게 찔렀다. 수진은 휘청했지만 끝내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미란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천한 것들은 역시 예의라는 걸 못 배웠나 봐. 벙어리 흉내라도 내는 거야? 그때 미란의 탐욕스러운 눈길이 수진이 소중히 감싸쥐고 있던 가방에 꽂혔다. 무언가 들어있는 듯 불룩한 모양새였다. 그건 또 뭐야? 훔친 건 아니지? 어디 좀 보자. 미라는 다짜고짜 수진의 가방을 낚아챘다. 이거 놔! 수진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미라는 이미 가방 속을 뒤집어 엎고 있었다. 미란의 손에 낡은 포장지로 감싼 작은 상자가 들려나왔다. 뭐야 이게? 설마 아니 아들 임관 선물? 미라는 상자를 장난감처럼 흔들어대며 비아냥거렸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어머, 소리만 들어도 싸구려 티가 나네. 이런 걸 쪽팔려서 어떻게 주니? 수진이 사색이 되어 손을 뻗었다. 내놔! 함부로 만지지 마! 하지만 미라는 킬킬대며 상자를 머리 위로 높이 치카들었다. 싫은데?
어디 한번 뺏어보시지 그래? 최미라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상자를 낚아챘습니다. 뚜껑을 열자 묵직한 가죽 스트랩과 세련된 금속 프레임의 시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누구나 알만한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정교하게 박혀 있었죠. 최미란의 눈매가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꺼내 이리저리 흔들어 보고 가죽 냄새까지 맡아보며 진품 여부를 가늠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최미란의 입가에 비릿한 주소가 서렸습니다. 이거 A급 짝퉁이지? 네 주제에 이런 걸 백화점에서 샀을 리가 없잖아. 남대문에서 떼왔니? 수진의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떨렸습니다. 그건 모조품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지난 반년 동안 커피 한 잔도 아껴가며 적금을 부어 장만한 진품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남편이 소위 임관식 때 찾던 것과 동일한 모델이었고 수진은 그 뒷면에 간절한 기원을 담았습니다. 멈추지 않는 시간, 오직 전진뿐. 최미라는 뒷면의 각인을 발견하곤 킬킬거렸습니다. 뭐야 이건? 촌스럽게 글씨까지 파놨네.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무슨 삼류 드라마 대사야. 정말 싸구려 감성이네. 수진의 손톱에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돌려주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뜨거운 용암 같은 분노가 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미라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왜? 아까워? 고작 이런 걸 보물단지처럼 여기는 꼴이라니. 최미라는 보란 듯이 자신의 손목을 흔들었습니다. 야, 눈이 있으면 잘 봐. 진짜 부자들은 이런 다이아 박힌 걸 차는 거야. 너 같은 서민들이 흉내낸다고 명품이 되는 줄 아니? 이게 진짜 명품이지. 너처럼 급이 낮은 것들이 이런 걸 차고 다니면 브랜드 가치만 떨어져. 수진이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하자 최미란이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솔직히 불어. 이거 짝퉁 맞잖아? 최미란은 시계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파열음이 연병장 VIP석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수지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닥에 처박힌 시계는 유리가 박살나 있었고 초침은 흉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미란의 만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뾰족한 스틸레토 힐굽으로 시계의 다이얼을 정통으로 밟았습니다. 우지끈. 유리가 가루가 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최미란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발뒤꿈치를 비틀었습니다. 금속 프레임이 찌그러지고 고급 가죽 스트랩이 너덜너덜하게 찢겨 나갔습니다. 이런 싸구려를 차고 다니면 아들이 얼마나 망신이겠니? 내가 대신 처리해 준 거야. 최미란은 발을 떼고 처참하게 망가진 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뒷면에 각인마저 뭉개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귀빈들은 그 잔인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찾고 옆자리의 중년 부인은 수진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려다 최미란의 기세에 눌려 황급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수진은 바닥에 흩어진 파편들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야근까지 불사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사고로 남편을 잃은 후 8살 아들이 물었었죠. 아빠 시계는 왜 안 움직여? 수지는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었었습니다. 그 시계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아들에게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은 그녀의 피와 땀이었습니다. 남편의 유품인 시계는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멈춰버렸고 수지는 그것을 서랍 깊숙이 봉인해 두었었습니다. 아들에게만큼은 멈추지 않는 시간을, 희망찬 미래를 선물하고 싶었는데 그 간절한 소망이
지금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부서진 시계는 마치 그녀의 찢겨진 자존심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무릎을 꿇고 시계를 줍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개를 숙여 눈물을 보인다면 최미란이 원하는 대로 패배자가 되는 꼴이 될 터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내 아들의 자존심도 함께 무너진다. 내 아이의 어깨를 펴주기 위해서라도 난 당당해야 해. 수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서늘한 이성으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미라는 도끼 어린 수진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아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그 눈깔은. 한판 붙어보자는 거야? 억울하면 너도 남편 잘 만나서 출세하든가. 그녀는 팔짱을 끼며 거만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주제 파악 좀 해. 육사가 무슨 자선단체인 줄 아니? 네 아들 같은 애가 있을 리가 없잖아. 수진이 침묵하자 최미라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청소하러 왔니? 육사 뒷바라지가 한두 푼 드는 줄 알아? 최미라는 화려한 네일아트를 한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작년에 임관해서 지금 소위야. 제 아빠가 장군인데 앞길이 훤히 뚫려 있지 않겠어? 너랑은 레벨이 다르다고, 레벨이. 최미란이 막무가내로 웃음을 터뜨리려던 찰나 묵직한 저음이 두 사람 사이를 갈랐습니다. 거기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제복을 입은 50대 중반의 남성 송명환 준장이었습니다. 그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며 최미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보는 눈이 몇인데 소란을 피워. 내 얼굴에 먹칠하고 싶어? 당장 그만두지 못해. 송명환은 바닥에 부서진 시계와 수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수진의 얼굴을 확인한 그의 눈동자가 찰나의 순간 흔들렸고 그 안에는 당혹감과 함께 묘한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송명환은 한수진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으나 아내 최미란이 점잖은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게 몹시 거슬렸다. 최미란은 송명환의 재질을 거칠게 뿌리쳤다. 당신은 좀 빠져 있어 봐요. 얘가 예전에 날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아요? 오늘 아주 버릇을 고쳐놓을 거니까. 송명환은 미간을 찌푸리며 한수진을 훑어보았다. 여보, 보는 눈이 많습니다. 좋은 날 얼굴 붉히지 맙시다. 점잖은 척했지만 묵직한 위압감이 실린 목소리였다. 어깨에 달린 별 하나를 믿고 내뱉는 오만한 말투였다. 송명환은 한수진을 그저 감히 장군 부인인 최미란에게 맞서는 억척스러운 아줌마 정도로 치부하고 있었다. 한수진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시선을 돌렸다. 오직 아들이 서 있는 연병장만을 바라보았다. 부동자세로 서 있던 민호는 어머니 쪽에 소란을 감지했는지 눈동자를 살짝 굴려 불안한 기색을 내비쳤다. 한수진은 말없이 자리에 주저앉았다. 최미라는 코웃음을 쳤다. 역시 수준이 다르네. 짓밟혀도 찍소리 못하는 꼴하고는. 송명환이 억지로 아내를 이끌고 VIP석으로 향했다. 멀어지는 최미란의 독설이 귓가에 맴돌았다. 홀로 남겨진 한수진의 발치에는 산산조각난 시계 파편이 널려 있었고 주위의 시선은 동정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옆자리의 노부인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티슈를 건넸다. 이거라도 써요. 다친 데는 없수? 한수진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한수진의 손끝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주먹을 꽉 쥐어보았지만 치밀어 오르는 모멸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한수진은 코트 속으로 손을 넣어 정복의 단단한 견장을 더듬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참아야 한다. 오늘은 민호가 주인공이니까.
한수진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며 거친 호흡을 가다듬었다. 연병장에서는 웅장한 군악대 연주와 함께 임관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어느새 한수진의 눈빛은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분노가 사라진 게 아니라 날카로운 칼날처럼 차갑게 벼려진 것이었다. 한수진은 박살난 시계 부속품을 응시하며 나직이 뇌까렸다. 조금만 기다려. 행사는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한수진은 오직 바닥의 파편들만 보고 있었다. 깨진 유리가 햇살을 반사해 눈이 시렸다. 주위 학부모들은 힐끔거리면서도 송명환이 장군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한수진은 다시금 코트 속 정복의 단추를 누르며 끓어오르는 피를 차갑게 식혔다. 그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닌 폭풍전야의 고요였다. 그때 등 뒤에서 거슬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또각, 또각. 신경을 굽는 하이힐 소리. 최미란이 다시 다가오고 있었다. 한수진은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앞만 바라보았다. 최미란이 한수진의 시야를 가로막으며 섰다. 야, 한수진! 최미란의 목소리엔 도끼가 서려 있었다. 기껏 VIP석으로 갔다가 다시 온 이유는 한수진의 무반응이 자존심을 긁었기 때문이리라. 너 지금 꼴이 아주 볼만하다? 표정이 왜 그래? 아, 하나밖에 없는 아들내미 선물이 쓰레기가 돼서 억장이 무너지니? 최미란은 낄낄거리며 한수진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한수진이 대꾸조차 하지 않자 최미란은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야, 벙어리 됐어?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최미란이 검지로 한수진의 어깨를 툭툭 밀쳤다. 한수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자 최미란은 신이 나서 떠들었다. 어머, 부들부들 떠는 것 좀 봐. 그래서 어쩔 건데. 니까짓게 여기서 뭘 할 수 있냐고. 최미란은 팔짱을 끼고 한수진을 깔보듯 내려다보았다. 너 같은 흙수저가 올 곳이 아니야 여긴. 감히 어디라고 기어와? 육사가 동네 문화센터인 줄 알아? 천천히 고개를 든 한수진의 눈동자는 감정이 배제된 채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최미란은 그 서늘한 눈빛을 보고도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눈 안 깔아? 억울해 미치겠지. 최미란이 위협적으로 몸을 숙였다. 주제 파악 좀 해. 넌 예전이나 지금이나 내 발밑이야. 영원히 나한테는 안 된다고. 최미란이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그대로 한수진의 뺨을 내려칠 기세였다. 찰하의 순간 한수진의 손이 허공을 가리며 최미란의 손목을 낚아챘다. 최미란은 기겁하며 손을 빼려 했지만 한수진의 악귀 힘은 강철 같았다. 이거 안 놔? 미쳤어? 최미란이 비명을 질렀다. 한수진은 덤덤한 표정으로 그녀를 밀어냈다. 가볍게 밀친 것 같았지만 최미란은 중심을 잃고 뒤뚱거렸다.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진 최미란이 악에 받쳐 달려들었다. 이 미친년이! 최미란이 한수진의 코트 깃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미친 듯이 잡아당겼다. 두두둑. 반추가 사방으로 튀며 코트가 거칠게 벗겨졌다. 최미란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며 소리 질렀습니다. 주제도 모르는 여자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그 찰나 찢어진 베이지색 코트 틈으로 숨겨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날카롭게 각이 잡힌 정복이었습니다. 짙은 녹색 제복위로 견장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고 그 위에 박힌 계급장이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은색 별 3개. 중장이었습니다. 정오의 태양빛을 반사하며 별들은 서늘한 위압감을 뿜어냈습니다. 최미란은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최미란의 손이 코트 자락에서 맥없이 떨어져 나갔고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근처에 서 있던 대위 한 명이 수진의 어깨를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하며 우렁차게 소리쳤습니다. 충성! 그 외침은 마치 신호탄처럼 연병장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주변 장교들의 시선이 일제히 수진에게 쏠렸고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의 계급장을 응시했습니다. 중장, 군단장급의 고위 장성이었습니다. 경례의 물결은 순식간에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합부모석 인근의 장교들부터 시작된 경례 행렬은 연병장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충성, 구호가 메아리쳤고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무거운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상 위에서 행사를 준비하던 교관들조차 하던 일을 멈추고 수진을 향해 각을 세웠고 영문을 모르는 생도들도 분위기에 압도되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천 개의 시선이 오직 한 사람, 수진에게 꽂혔습니다. 최미라는 다리의 감각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털썩, 흙바닥에 주저앉은 그녀는 뒷걸음질 치며 공포에 질린 얼굴을 했습니다. 한수진. 최미란의 입에서 짓눌린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배지장처럼 하얘진 최미란 너머로 VIP석에 앉아있던 송명환이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도미노처럼 쓰러지듯 경례를 올리는 부하들을 보며 의아해하던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수진에게 꽂히는 순간 송명환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찢겨나간 외투 속에서 빛나는 별 3개. 송명환의 혈색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한수진, 중장님?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뇌까렸습니다. 50대 중반의 송명환 준장에게 한수진은 전설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군의 한계를 깨고 최전방 군단장까지 오른 철의 여인. 그녀가 바로 저기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임관식장에 그것도 학부모 자격으로 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송명환의 뇌리에 삼광 같은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왜 수진이 모욕을 당하면서도 침묵했는지, 아들의 시계가 박살나는 꼴을 보고도 주먹을 꽉 쥐고 참았는지 말입니다. 그것은 인내심이 아니라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깨달음은 곧장 원초적인 공포로 변질되었습니다. 사적인 감정은 배제되고 오로지 계급만이 지배하는 순간이 도래한 것입니다. 송명환은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자신이 고작 준장 나부랭이일 때 상대는 군단장인 중장이라는 사실을. 별 하나와 셋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것은 생살 여탈권을 쥔 지휘관과 그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부하의 명확한 격차였습니다. 최미라는 마치 거인을 올려다보는 개미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입술만 달싹일 뿐 변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흙먼지 하나 묻지 않은 우아한 동작으로 일어섰습니다. 걸레짝이 된 코트를 미련 없이 떨쳐버리자 완벽하게 정돈된 정복 자태가 드러났습니다. 어깨 위의 별 3개는 심판자의 눈처럼 번득였습니다. 수지는 감정이 거세된 차가운 눈으로 발치에 있는 채미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경멸조차 아깝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수지는 부동 자세로 경례하고 있는 장교들 사이를 지나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널브러진 시계 파편을 스쳐 연병장 한가운데 서 있는 아들 민호에게 닿았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는 민호에게 수지는 옅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동요하지 말고 임관식에 집중해라. 는 무언의 명령이자 위로였습니다. 수지는 몸을 돌려 단상을 향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절도 있는 걸음걸이마다 울리는 구두굽 소리는 마치 사형수에게 들려주는 장송곡처럼 최미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귀빈석에서 뛰어내려온 송명환이
넋이 나간 아내를 거칠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당신 미쳤어? 누굴 건드린 거야 지금? 송명환의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멀어지는 수진의 등 뒤에서 이를 갈았습니다. 굴욕감과 함께 열등감이 폭발했습니다. 난 왜 아직도 제자리인가? 송명환은 소장 진급 심사에서 2번이나 물먹은 상태였습니다. 실력이 아닌 정치 싸움에서 밀렸다고 믿어온 그였습니다. 내가 저 여자보다 못한 게 뭔다. 그 삐뚤어진 자격지심이 아내를 방치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단상 중앙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스피커를 타고 흐르는 작은 소음조차 천둥소리처럼 느껴질 만큼 연병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매서운 눈빛으로 연병장을 천천히 일별했습니다. 땀에 젖은 생도들, 긴장한 장교단, 그리고 사색이 된 송명환 부부까지. 수진의 시야에 모든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군단장으로서, 그리고 한 어머니로서 가장 무거운 훈시를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단상 위에 놓인 두꺼운 서류철을 덮고 마이크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운 겨울바람처럼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이 시각부로 임관식 행사를 전면 중단합니다. 마치 시간이 정지한 듯 연병장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수진의 선언이 스피커에 찢어지는 파열음과 함께 잦아들자 도열해 있던 생도들은 당혹감을 감춘 채 시선을 단상으로 고정했고 영문에 모르는 가족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서로의 얼굴만 불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마이크를 잡은 채 매서운 눈빛으로 연병장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흙이 묻었던 겉옷은 이미 시종 무관에게 넘겨졌고 그녀의 몸에는 칼주름 잡힌 정복만이 위험 있게 남았습니다. 어깨 위에서 빛나는 은색별 3개는 한나작의 태양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며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수지는 이니어를 톡 건드리며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강소령. 예, 군단장님. 대기 중입니다. 부관 강동우 소령의 침착한 응답이 즉각 돌아왔습니다. 30대 중반의 베테랑인 강동우는 이미 지휘 통제 차량 안에서 모든 모니터를 주시하며 수진의 떨어질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마크장에게 연결해 지금 즉시 현장 지휘권 이양을 요청한다. 알겠습니다. 강동우의 통신이 종료되자마자 수진의 시선은 본부석 중앙의 귀빈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육군사관학교장인 홍중장이 이미 사태를 파악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52살, 수진과 임관 동기이자 오늘의 호스트인 홍중장은 굳은 표정으로 단상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단상 아래 도착한 그는 수진을 올려다보며 절도 있게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육군사관학교장 중장 홍기석입니다. 수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답례했습니다. 홍중장은 격식을 갖춘 후 몸을 수진 쪽으로 기울여 은밀하게 물었습니다. 수진, 대체 무슨 일이야? 예정이 없던 시나리오잖아. 수진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긴급 상황입니다. 지금 즉시 행사 운영권과 현장 통제 전권을 제게 위임해 주십시오. 홍중장은 잠시 침묵하며 수진의 눈동자를 응시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이자 동료로서 수진이 근거 없이 나설 위인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습니다. 홍중장의 눈빛이 신뢰로 바뀌며 결단이 내려섰습니다. 알겠네. 내 직을 걸고 자네에게 전권을 위임하지. 방송실 통제와 대형 전광판 송출 권한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허가하네. 홍중장은 망설임 없이 뒤돌아보며 자신의 부관에게 서리빨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즉시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VIP석 인원의 이동을 통제하라. 그리고 전광판 및 방송 제어권은 한 중장 측으로 이관한다. 실시. 예, 알겠습니다. 두관이 튀어나가듯 달려갔습니다. 홍 중장은 다시 수진을 향해 물었습니다. 헌병대 병력 지원도 필요한가? 네,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홍 중장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연병장 외곽에 대기 중이던 헌병병대 지휘관을 향해 급히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52살의 장기태 대령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왔습니다. 수진의 동기이자 사관학교 헌병대를 책임지는 그는 수진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하자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지만 이내 떨리는 손을 올려 격리했습니다. 충성, 헌병대장 장기태 대령입니다. 수진은 말없이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장기태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6년 전 수진의 남편이 사망했던 그 의문의 사건 때 상부의 압력에 못 이겨 사고 경위서를 장비 결함으로 조작했던 장본인이 바로 그였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비겁한 선택은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의 양심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장기태의 눈을 피하지 않고 응시했습니다. 기태야. 예, 군단장님. 마지막 기회다. 현장 통제, 협조해. 장기태는 죄책감과 두려움에 짓눌려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어린 쇳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그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단상 중앙으로 복귀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미 연병장 외곽에는 육중한 철제 차단막이 내려오고 있었고 무장한 헌병들이 귀빈석을 에워싸며 그 누구의 이탈도 허용하지 않는 삼엄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귀빈석 상단에 앉아있던 송명화는 사색이 된 얼굴로 덜덜 떨리는 손을 깍지 긋습니다. 옆자리에서 아내 최미란이 흐느끼고 있었지만 송명환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끼 어린 눈으로 단상의 수진을 누려보았습니다. 어째서 저 여자는 별이 3개고 나는 만년 소장인가. 그의 뇌리에는 굴욕적인 기억만이 맴돌았습니다. 3년 전과 작년 2번이나 군단장 진출 심사에서 미끄러지며 동기들에게 뒤처졌던 그 패배감이 다시금 치솟았습니다. 송명화는 자신의 탈락이 무능이 아닌 배경 탓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 비뚤어진 열등감은 그를 사조직 백호회의 늪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번엔 확실하다. 는 백호회의 달콤한 진급 약속을 믿고 그는 군사보호구역 해제와 방산비리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불안감에 못 이겨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던 송명환 앞을 거구의 헌병이 가로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학교장님의 특별 지시로 귀빈석 이탈은 불허합니다. 나 육군소장 송명환이야. 내 앞을 막고도 무사할 것 같나? 비켜! 송명환이 헌병의 멱살을 잡을 듯 위협했지만 헌병은 바위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부의 엄명입니다. 송명환은 분통을 터뜨리며 주저앉았습니다. 단상 위에서 그 추태를 싸늘하게 지켜보던 수진은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댔습니다. 지금부터 이 현장은 전시 상황에 준하는 비상통제에 돌입합니다. 서리빨 같은 그녀의 목소리에 장내의 소음이 순식간에 진공 상태처럼 사라졌습니다. 수진은 이니어를 통해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강동소령, 준비됐나? 전광판 해킹 완료, 송출 대기 중입니다. 띄워. 수진의 시선이 거대한 전광판을 향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서는 웅장한 음악과 함께 임관식 축하 영상이 흐르고 있었다. 생도들의 땀방울과 학교의 사계절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순간 한수진이 무전기에 짧게 속삭였다. 컷. 순간
스크린에 붉은색 노이즈가 지직거리더니 전원이 나간 듯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다. 갑작스러운 단전에 연병장의 환호성이 순식간에 의문 섞인 침묵으로 바뀌었다. 한수진은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은 조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첫 발을 내딛는 성스러운 날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치 폭풍전야의 바다처럼 무거운 압박감을 주었다. 하지만 누군가의 탐욕이 이들의 피와 땀을 오물로 뒤덮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귀빈석을 응시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닙니다. 국가와 군에 대한 반역입니다. 송명환이 불길함을 감지하고 자리에서 튀어 올랐으나 뒤에서 대기하던 무장 헌병들이 그의 어깨를 강하게 짓눌렀다. 한수진은 흔들림 없이 말을 이었다. 어머니로서의 자비는 집에 두고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오직 군법을 집행하는 육군 중장으로서 심판대에 섰습니다. 수진이 잠시 침묵하자 수천 명의 생도와 가족들의 시선이 그녀의 입술에 꽂혔다. 파일명 판도라 개방합니다. 수진의 지시에 강동우가 즉시 키보드를 두드렸다. 기밀 해제라는 붉은 글씨가 사라지자 거대한 계약서 스캔본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송명환의 자필 서명이 뱀처럼 꿈틀거리는 듯 했다. 장내가 술렁거리는 가운데 수진이 설명을 덧붙였다. 제62부대 신축 막사 공사건입니다. 집행 예산만 무려 20억 원이었습니다. 화면이 분할되며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왼쪽은 국방부가 승인한 내진 설계용 특수강 내역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을 보십시오. 수진의 지휘봉이 가리킨 곳에는 허름한 영수증들이 붙어 있었다. 현장에는 폐차장에서나 볼 법한 저급재생 철근이 매립되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채찍처럼 날카로워졌다.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남긴 차액만 5억 원 이상입니다. 객석에서 야유가 터져 나오자 송명환이 발작하듯 소리쳤다. 이건 음모야. 전부 조작된 자료라고. 악을 쓰는 그를 한수진은 경멸 어린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조작이라. 과연 그럴까요? 수진이 손짓하자 화면에는 오디오 파형이 나타났다. 한성건설 윤석훈 대표와 송명환 준장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스피커를 찢을 듯한 대화 내용이 흘러나왔다. 송 준장님, 철근 등급 낮추면 붕괴 위험이 있는데요? 송명환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야, 어차피 군바리들이 뭘 알아. 대충 덮고 남는 돈으로 골프나 치러 가자고. 입금은 스위스로 해. 적나라한 대화에 송명환의 얼굴은 흑흑빛이 되었고 최미라는 비명조차 지르탄 채 기절하듯 자리해져. 정작다. 한수진은 그 추태를 외면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대령 시절부터 구축해온 거대한 카르텔이죠. 스크린에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거미줄처럼 펼쳐졌다. 전방 GP 초소부터 육군사관학교 기숙사 리모델링까지 총 15건의 공사, 확인된 횡령액만 60억 원이 넘습니다. 송명환은 군인의 안전을 팔아 자신의 배를 불렸습니다. 수진의 눈빛은 송명환을 꿰뚫을 듯 강렬했다. 분노한 생도들이 대열을 이탈할 기세로 웅성거렸다. 송명환은 쥐새끼처럼 포위망을 뚫으려 발악했다. 이거 안 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때 한수진이 단상 계단을 내려왔다. 또가. 마이크 없이도 울리는 묵직한 군화 소리에 장내가 숨을 죽였다. 마치 사형 선고를 집행하러 오는 저승사자 같은 위압감이었다. 수진은
땀범벅이 된 송명환의 코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송명환은 비굴하게 웃으며 수진의 소매를 잡으려 했다. 한 중장, 이거 우리 집사람이 돈 욕심에 저지른 일이야. 난 정말 몰랐어. 우리가 남인가? 한수진은 더러운 것을 보듯 그 손을 뿌리치고 뒤를 돌아보았다. 장기태 대령. 예, 군단장님. 즉시 구속해. 장기태는 잠시 울컥한 표정을 지었다. 16년 전에 비겁했던 침묵을 씻어낼 기회가 드디어 온 것이다. 그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수갑을 꺼내들었다. 송명환 준장, 당신을 군형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장기태가 송명환의 손목에 차가운 금속을 채웠다. 이건 정치보복이야. 네 년이 감히 날 건드려? 송명환이 발악하며 끌려가면서도 수진을 노려보았다. 한수진은 그를 향해 싸늘하게 일갈했다. 보복이 아닙니다. 오염된 역사를 바로잡는 기록의 뿐입니다. 그녀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려 다시 단상으로 향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해당 사건을 군형법에 의거한 공식 수사로 전환합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관련된 모든 인원에 대해 감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수진은 연병장에 도열한 생도들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조국의 미래인 여러분의 임관식을 탐욕과 오욕으로 물들인 자들에게 육군 중장 한수진의 명예를 걸고 선언합니다. 뿌리까지 뽑아내어 반드시 처단하겠습니다. 연병장에는 박수 대신 무거운 침묵과 비장함이 감돌았습니다. 생도들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단상을 향했습니다. 그 고요한 결의가 그 어떤 함성보다 무겁게 연병장을 채웠습니다. 한수진은 생도들에게 짧게 목례를 한 뒤 결연한 표정으로 이니어를 눌렀습니다. 강소령, 보안회선 개방에 준비된 대로 진행한다. 예, 군단장님, 메인 서버 우회 완료했습니다. 강동우 수령의 목소리에는 날선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합참 지휘 통제 시에 국방부 조사본부, 군수사령부까지 전부 동기화 대기 중입니다. 승인만 하시면 즉시 송출됩니다. 한수진은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당장 접속해. 시스템 링크. 명령과 동시에 연병장의 초대형 전광판에 노이즈가 일더니 화면이 16개로 분할되었습니다. 각 화면에는 군 핵심 부서들의 실시간 상황실 모습이 송출되었습니다. 단순한 화상 연결이 아니었습니다. 강동우가 지난 3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구축한 딥넷 감시망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백호회의 그림자를 쫓으며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목덜미를 물기 위해 이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강동우는 부패한 사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네트워크 백도어를 심어두었고 드디어 그 덫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각 부대 지휘관들이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 한수진을 확인하고 일제히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수십 개의 목소리가 겹쳐 울렸습니다. 한수진은 마이크를 잡고 선언했습니다. 육군 중장 한수진입니다. 본 시간부로 전군 긴급 지휘관 회의를 소집합니다. 화면 속 참모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한수진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깔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송명환 준장과 한성건설 윤석훈 대표가 공모한 군사기밀 유출 및 횡령 증거입니다. 현재 현장에서 즉각적인 신병 확보가 진행 중입니다. 스크린인에 붉은색 대외비 도장이 찍힌 문서가 팝업되었습니다. 단순한 비리장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송명환이 대령 시절부터 조직적으로 은폐해온 지옥 피소초 강화공사 관련 내부 무기빈 기록이었습니다. 보시는 문건은 원본 감사보고서입니다.
당시 콘크리트 강도 미달이 지적되었으나 상부 압력으로 폐기되었습니다. 화면이 붉게서 선멸하며 위조된 보고서와 오버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작된 결과 보고서입니다. 붕괴 외 위험 경고는 삭제되었고 모든 항목이 적정으로 둔갑했습니다. 한수진은 지휘봉으로 서명란을 가리켰습니다. 이 불법적인 조작을 지시하고 결재한 장본인이 바로 당시 시설과장이었던 송명환입니다. 좌중이 충격으로 술렁거리는 사이 한수진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우연한 실수가 아닙니다. 동일한 수법이 탄약고 증서를 포함한 12개의 핵심 군사시설 공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화면에 수십 장의 계약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모든 문서에는 부적합 판정이 삭제된 흔적과 함께 한성건설 윤석훈 대표의 비자금 입금 내역, 그리고 송명환 준장의 자필 사명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한수진은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군의 생존성을 갉아먹은 이적 행위이며 거대한 카르텔입니다. 화면 속 군수사령부 감사관이 침통한 표정으로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한수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강동우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심대위 증언 영상 띄워. 스크린이 잠시 암전되었다가 다시 켜지며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20대 후반의 젊은 장교가 결심한 듯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육군 군수사령부 시설장교 심대유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지난 2년 지옥 같은 공사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철근이 빠진 기둥을 보고도 모른 척해야 했습니다. 심대위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상부에 보고를 올릴 때마다 돌아온 것은 진급누락 협박과 회유였습니다. 조직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침묵을 강요받았습니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다는 핑계로 군인의 양심을 팔았습니다. 심대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전우들이 무너질 막사에서 잠든다는 사실을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군복 입은 자의 명예를 지키고 싶습니다. 심대위가 고개를 들고 카메라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송명환 준장은 이 모든 부실 공사의 설계자이자 내부 감사를 무력화시킨 주범입니다. 제가 목숨 걸고 모은 녹취록과 원본 데이터를 제출합니다. 연병장은 순식간에 분노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생도들은 주먹을 불끈 쥐며 동요했고 합보모들은 입을 틀어막은 채 경악했습니다. 한수진의 시선이 단상 아래 VIP석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사복 헌병들에게 포위된 송명환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가셔 시체처럼 창백했고 공포로 인해 입술이 바짝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강동우가 화면을 전환하자 사색이 된 송명환의 얼굴이 대형 스크린에 클로즈업되며 그의 추악한 민낯이 전 군에 생중계되었습니다. 대형 전광판에는 3년 전 비밀리에 녹화된 회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화면 속 송명환은 시가 연기를 내뿜으며 거만한 표정으로 떠들고 있었다. 원칠? 그건 힘없는 놈들이나 지키는 거야. 우리는 결과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한수진은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다. 송명환 준장은 스스로를 군의 수호자라고 착각해왔습니다. 한수진의 시선이 연병장에 도열한 수천 명의 병사들을 훑고 지나갔다. 하지만 그 착각이 우리 조직을 썩게 만든 바이러스의 근원이었습니다. 송명환은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지만 건장한 헌병 2명이 그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잡아올려 강제로 세웠다. 한수진은 턱짓으로 장기틀을 가리켰다. 장드령, 집행해, 충성.
장기태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송명환의 코앞까지 다가가 싸늘하게 통보했다. 송명환, 군사기밀 유출 및 횡령 혐의로 이 시간부로 지휘권을 박탈한다. 송명환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뒷걸음질 쳤으나 헌병들의 완력에 의해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장기태의 손이 송명환의 허리춤에 있는 황금색 지휘관 벨트로 향했다. 이건 내 거야. 손대지 마. 송명환이 발악했다. 하지만 장기태는 거칠게 버클을 젖혔다. 찰컥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고 장기태는 벨트를 뱀처럼 잡아 뽑았다. 송명환이 헛손질을 하며 저항하려 했지만 헌병들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묵직한 가죽 벨트가 흙바닥에 내팽개쳐졌다. 둔탁한 낙하음은 송명환이 쌓아올린 모래성이 무너지는 소리와 같았다. 장기태의 손은 멈추지 않고 송명환의 장군모로 향했다. 이보게, 기태야. 우리 사이를 봐서라도. 송명환이 비굴하게 속삭였다. 그러나 장기태는 단번에 모자를 벗겨 바닥에 던져버렸다. 송명환의 휑한 머리가 드러나며 그는 치욕감에 고개를 떨궜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흘러나왔다. 장기태가 눈짓을 하자 헌병이 은색 수갑을 꺼내들었다. 찰칵. 차가운 금속이 송명환의 손목을 파고들었다. 그때 귀빈석에서 최미란이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튀어나왔다. 명환 씨! 그녀는 명품 가방을 휘두르며 저지선을 뚫으려 했지만 헌병들에게 가로막혔다. 이거 안 나?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감히 장군님 몸에 손을 대? 최미라는 악을 쓰며 난동을 부렸다. 한수진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송명환의 면전까지 다가갔다. 그녀의 그림자가 송명환을 덮었다. 송명환은 충혈된 눈으로 한수진을 올려다보았다. 공포에 질린 동시에 사리가 번득이는 눈빛이었다. 한수진은 멸시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말했다. 송명환, 넌 이제 범죄자일 뿐이야. 송명환은 입가에 거품을 물며 쇳소리를 냈다. 한수진, 이건 네 남편 때문에 꾸민 복수극이야. 한수진은 싸늘하게 비웃었다. 착각하지 마. 이건 복수가 아니라 청소다. 한수진은 몸을 돌려 연병장을 가득 메운 군중을 바라보았다. 생도들의 눈빛은 경외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선언했다. 작전명 데칼코마니를 발동한다. 이 시간부로 군 내부망을 폐쇄하고 관련된 모든 인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한다. 화상회의로 연결된 각 부대 지휘관들이 결의에 찬 표정으로 거수경례를 했다. 한수진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이어갔다. 성역은 없습니다. 증거 인멸 시도가 감지되는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될 것입니다. 그녀는 전광판에 뜬 압수수색 리스트를 가리켰다. 이것은 감정에 휘둘린 복수가 아닙니다. 무너진 기둥을 바로 세우는 시스템의 복원입니다. 순간 연병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과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생도들은 발을 구르며 환호했고 지켜보던 가족들은 눈물을 훔치며 박수를 보냈다. 한수진은 잠시 고개를 숙여 감정을 추스렸다. 16년, 그 긴 시간 동안 심장을 옥죄어 오던 응어리가 비로소 풀려나가는 느낌이었다. 차가운 이성이 뜨거운 분노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낡은 지갑 속에 간직해온 사진을 떠올렸다. 이재훈. 낡은 헬기 부품 교체를 요구하다 의문의 사고로 순직했던 남편. 그는 바보가 튈 정도로 정직했기에 죽임을 당했었다. 한수진은 천천히 눈을 뜨고 생도들의 대열 속을 응시했다. 맨 앞줄,
누구보다 꼿꼿한 자세로 서 있는 아들 한민호가 보였다. 민호는 어머니를 향해 존경심을 담아 눈을 반짝이고 있었다. 한수진은 아들에게 찰나의 미소를 보내며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임관하는 신임 장교 여러분. 한수진의 목소리에는 이제 부드러운 위엄이 서려 있었다. 저는 육군 중장 한수진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다시는 여러분이 지킬 조국이 비리로 얼룩지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송명환을 쏘아보았다. 계급장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입니다.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자에게 자비는 없습니다. 송명환은 완전히 넋이나간 표정으로 질질 끌려가기 시작했다. 최미라는 하이힐이 부러진 채 바닥을 기며 절규했다. 여보, 나 두고 가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그러나 그녀의 외침은 군악대의 웅장한 연주 소리에 묻혀버렸다. 아무도 몰락한 권력자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송명환은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수갑을 찬 송명환의 어깨는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다. 방금 전까지 단상 위에서 군림하던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제 그는 명예로운 군인이 아닌 추악한 범죄자일 뿐이었다. 한수진은 헌병에게 끌려가는 송명환의 등을 차갑게 누려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달싹았다. 이건 사막일 뿐이야. 한수진은 이니어를 만지작거리며 강동우에게 명령을 내렸다. 플랜 B 가동해. 예, 군단장님. 보안회선을 우회하여 국방부 중앙서버와 군단 지휘통제실을 확보했습니다. 좋아. 신호 유지해. 내 수신호가 떨어지면 바로 송출한다. 수신 양호. 해킹코드 삽입 완료했습니다. 한수진이 마이크 전원을 끄고 내려오자 홍 학교장이 굳은 표정으로 마중 나왔다. 한 장군, 판은 깔렸네. 수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그래, 내 역할은 여기까지야. 남은 건 자네가 짊어져야 할 무게지. 홍 중장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수진의 팔을 꽉 쥐었다가 놓으며 격려했다. 한수진의 시선이 넓은 연병장을 훑었다. 도열한 생도들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하객석은 불안감에 술렁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송명환 구속은 썩은 뿌리의 곁가지를 친 것에 불과했다. 진짜 괴물은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었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며 전의를 불태웠다. 숨지 마라. 기어코 찾아내서 지옥으로 끌어내려 줄 테니. 홍 학교장의 묵인하에 한수진은 다시 작전을 개시했다. 강소령, 메인 스크린 권한 가져와. 군단 상황실 띄워. 수신합니다. 거대한 전광판의 화면이 지직거리더니 순식간에 바뀌었다. 화면 속 장소는 제1군단 지하 벙커였다. 전투복 차림의 참모들이 일제히 기립하여 수진을 향해 절도 있는 경례를 올렸다. 충성! 한수진은 경례를 받은 뒤 차갑게 선언했다. 지금부터 2급 군사기밀을 해제합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발점인 16년 전 사건입니다. 좌중이 숨을 죽였다. 당시 DMJ 수색작전 중 이재훈 대위가 사망했습니다. 수진의 눈동자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용암 같은 분노가 끓고 있었다. 국방부는 이를 단순 오발 사고로 종결지었습니다. 노후화된 장비를 점검하다 발생한 불상사라고 말입니다. 스크린에 띄워진 낡은 공문서에는 단순 사고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 한수진이 지휘봉으로 화면을 가리키자 붉은 레이저가 문서를 꿰뚫었다.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전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장내가 충격으로 술렁거렸다. 강동소령, 원본 파일 띄워.
수진의 지시에 화면이 반으로 갈라졌다. 왼쪽에 조작된 문서 옆으로 불에 그을린 자국이 있는 또 다른 문서가 나타났다. 이것이 폐기 직전 회수한 진짜 보고서입니다. 이재용 대위는 작전 투입 전 통신 장비와 방탄조끼의 결함을 발견하고 3번이나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상부는 이를 묵살하고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보고서의 한 구절이 클로즈업되었다. 장비 불량으로 인한 지원 요청 불가. 이 대위는 불량품인 줄 알면서도 명령에 복종해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결국 지원 요청조차 하지 못한 채 고립되어 전사했습니다. 한수진의 시선이 얼어붙어 청중들을 훑었다. 생도들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유가족석에선 흐느낌이 터져났다. 수진은 감정을 억누르며 말을 이었다. 조작본에는 입압보는 말을 이었다. 조작본에는 이지의 장곰에 껴고 준붙는 직어함이다. 조작본에는 이제 기정들을 타곤정용 잘바지집니다. 조작본에는 이제의 장북을 미시에 침보거대라는 주갑니다. 당몸 대위는 이재훈 대리에 보고 달녀입니다. 슈감 두려받고 기각했었다. 수지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이었다. 조작본에는 이제의 강복을 비셔 침포거대라는 추가입니다. 조작본에는 이제의 방복을 비적 침포거대라는 불이 못다. 수주는 타나 보문지만 병문이 마르게도 마릅니다. 삼투이만 불량품인 줄 알 하롬다문 말에어 전사했습니다. 수지는 감정을 억누르며 봐 이어비쌉니다. 조작본에는 이제의 강복을 비려 침포거대라는 추가입니다. 정도 그들의 주작본에는 이제의 강복을 비저 침포거대라는 추가입니다. 조작본에는 이제의 강복을 비려 침포거대라는 추가입니다. 장도 그들의 주작본은 이제의 강복을 비저 침포거대라는 추가입니다. 수지는 감정을 억누를 말하여 말을 이었다. 조작본에는 이 모든 사전 경고가 지워져 있습니다. 그저 병사의 실수로 치부해버렸죠. 한수진이 손을 들어 범인을 지목하듯 화면을 가리켰다. 이 더러운 은폐 공작을 설계하고 지시한 자, 바로 당시 작전 과장이었던 송명환입니다. 송명환의 악필로 휘갈겨진 메모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장비 결함 삭제 요망, 단순 안전사고로 위장할 것, 처리 완료 시 진급 보장. 명백한 증거였다. 한수진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깔렸다. 하지만 송명환 따위가 감히 혼자서 이런 일을 벌일 순 없습니다. 꼬리를 자르라고 명령한 몸통은 따로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낡은 다이어리 사본이 등장했다. 그곳엔 더욱 간결하고 잔인한 명령이 적혀 있었다. 조용히 덮을 것, 파장이 커지면 곤란함, 책임 소재 불분명하게 처리해. 이것은 당시 국방부 실세였던 신태호의 친필입니다. 한수진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씹어 삼키듯 낮게 읊조렸다. 신태호. 그는 군복을 벗고 국방부로 영전한 직후였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군내 사조직인 백호회를 창설했죠. 화면에 신태호의 오만하고 날카로운 눈빛이 담긴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걸렸다. 그들은 인사권과 방산비리를 독점하며 군을 갉아먹었습니다. 백호의 명단, 검은 돈이 오간 장부, 녹취록까지 전부 여기 있습니다. 스크린에 수십 장의 증거자료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이 거대한 카르텔의 첫 재물이 바로 16년 전 이재훈 대위였습니다. 한수진은 끔찍한 진실 앞에서 잠시 눈을 질끈 감았다. 수진의 가슴 깊은 곳에서 16년을 묵혀온 응어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남편 이재훈 대위를 사지로 내몰았다는 뼈아픈 자책이었습니다. 이재훈은 타협을 모르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헬기 엔진의 치명적인 결함을 찾아내어 수차례 보고했지만 오히려 그 올고듬이 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수지는 지난 세월 동안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차라리 눈 딱 감고 넘어가라고, 남들처럼 적당히 살라고 이재훈을 말렸어야 했다고 후회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죄인은 진실을 말한 남편이 아니라 그 진실을 덮으려 했던 검은 손들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수지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정면을 음시했습니다. 그녀의 신호에 따라 연병장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장기태 대령이 남긴 마지막 양심 고백입니다. 화면 속에는 초췌하지만 단호한 표정의 장기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16년 전 사건의 핵심 증인이자 수진의 동기였습니다. 육군대령 장기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진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16년 전 이재훈 대위 사건 당시에 저는 헬기 부품이 불량품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정비 기록부에는 이미 교체 주기를 넘긴 부품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부는 제 가족의 안위를 볼모로 협박하며 보고서 파기를 지시했습니다. 장기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비겁하게도 그들의 협박에 굴복했습니다. 조작된 사고 경위서에 서명했고 이재훈 대위의 억울함을 외면했습니다. 제 안위만을 생각한 죄인입니다. 장기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수진 중장님과 고 이재훈 대위님께 죽음으로 사죄드립니다. 영상이 끝나자 연병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수지는 장기태의 참회를 들으며 가슴을 옥죄던 쇠사슬이 끊어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비극이 아닌 시스템이 만든 참사였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강동우가 암호화된 서버를 복구하여 찾아낸 이재훈 대위의 마지막 통신 기록을 공개합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고 수진조차 차마 확인하지 못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작전 통제실, 이재훈 대위다. 엔진 온도 급상승. 이건 단순 고장이 아니다. 누군가 유압 라인을 건드렸다. 남편의 다급하면서도 냉철한 목소리에 수진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출격을 중지하라. 반복한다. 이 기체는 날 수 없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출격 강행 명령뿐이었습니다. 이재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알겠다. 명령대로 이륙한다. 단, 이 비행이 타사림을 블랙박스에 남긴다. 내 죽음이 증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엔진 소음과 함께 통신은 끊어졌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흐르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 기록이 아니라 피로 쓴 고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목소리가 그녀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지는 연병장을 향해 사자후를 토해내듯 외쳤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이것은 작전 중 순직이 아닙니다. 조직적인 살인 행위이자 계획된 숙청이었습니다. 생도들은 경악하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분노는 삽시간에 연병장을 뒤덮었습니다. 수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재훈 대위는 군납비리를 덮으려는 세력에 의해 희생되었습니다. 그들은 불량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 정직했던 군인을 고의로 추락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사조직을 만들어 군을 사유화했습니다. 이 모든 비리의 정점에는 심태호가 있습니다. 수진이 스크린 속 심태호의 사진을 가리키자 장내가 술렁했습니다. 심태호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 부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지금까지 군을 병되게 만든 원흉입니다. 수진은 격앙된 감정을 가라앉히며 선언했습니다.
이제 그 추악한 고리를 끊어내려 합니다. 지금 이 시각부로 신태호 및 관련자 전원에 대한 강제 수사를 개시합니다. 헌병대는 즉시 신태호의 신병을 확보하라. 화면 속 지휘관들이 일제히 복명복창하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군중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닌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침묵하던 연병장에서 누군가 한수진을 연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곧 거대한 함성과 박수 소리가 되어 하늘을 찌를 듯 울려 퍼졌습니다. 쏟아지는 환호 속에서 수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남편 이재훈을 편히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마주한 빛이었습니다. 단상 아래에 서 있던 아들 민호가 젖은 눈으로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거수 경례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모든 진실을 마주한 아들은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오히려 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수지는 그런 아들 민호를 보며 씁쓸하지만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향해 들리지 않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지키려던 정의가 이제야 빛을 봐요. 환호와 박수 소리가 서서히 잦아들며 장내에는 비장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끝을 감추며 심호흡을 한 번 크게 내쉬었고 인이어 마이크를 통해 상황실의 강동우에게 짧고 굵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즉시 국방부 대회의실 메인 해선우 연결해. 알겠습니다, 군단장님. 송출 시작합니다. 거대한 LED 스크린의 화면이 치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국방부 브리핑룸에 모인 고위 관료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식은땀을 흘리며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앉아있는 모습이 생중계되었습니다. 수지는 연단을 꽉 쥐고 마이크를 향해 선전포고하듯 말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부로 군 내부를 갉아먹던 사조직 100호의 민낯을 공개합니다. 스크린인에 붉은 보든 선으로 복잡하게 얽힌 거대한 조직도가 펼쳐졌습니다. 피라미드의 정점에는 신태호의 사진이 박혀 있었고 그 직속 라인으로 송명환을 비롯한 핵심 장교들이 측면 자금줄로는 한성건설 윤석훈 대표와 하청 업체들의 명단이 거미줄처럼 엮여 있었습니다. 신태호는 단순한 후원자가 아닙니다. 수지는 레이저 포인터로 조직도의 최상단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현역 지휘관, 예비역 로비스트, 그리고 부패한 민간 기업을 하나로 묶는 거대 삼각 카르텔의 설계자이자 몸통입니다. 화면이 줌인되자 붉은 실선들이 어떻게 자금을 세탁하고 인사를 청탁했는지 상세 흐름도가 나타났습니다. 군 내부의 핵심 보직은 그들의 입맛대로 채워졌고 군사시설공사는 윤석훈 같은 자들에게 독점 입찰되었으며 전역 후에는 그들이 만든 협회의 낙하산으로 들어가 영구적인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리모컨을 누르자 데이터 분석표가 떴습니다. 100호 소속 회원들의 비정상적인 진급 속도 그래프였습니다. 회원 37명 중 무려 32명이 특진 혹은 조기 진급을 했습니다. 실력이 아닙니다. 충성맹세의 대가였습니다. 수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동우를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 뛰어난 작전 능력을 가졌던 강동우 소령이 단지 그들의 더러운 손을 잡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한직을 떠돌며 괴로워하던 모습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들이 짓밟은 것은 한 군인의 명예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만든 군대의 실체입니다. 애국심 대신 사심이, 원칙 대신 검은 거래가 지배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연병장의 생도들과 내빈들이 경악하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악의 고리를 조종한 자, 바로 신태호입니다. 스피커를 통해 신태호의 걸걸한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이 재생됨과 동시에 텍스트가 화면에 타이핑되었습니다. 충성, 별 하나 더 달아야지. 충성, 감사합니다. 대신 이 군단 신축 공사는 윤 대표한테 넘겨 뒤탈없게 처리할 놈이니까. 수지는 화면 속 텍스트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태호는 자신을 안보의 수호자라 포장했지만 실상은 군을 자신의 사금고로 만든 독재자였습니다. 화면이 붉게 바뀌며 비밀 계좌 내역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신태호가 차명 계좌로 챙긴 뇌물만 확인된 것이 300억 원입니다. 이 검은 돈은 여의도 정치권 로비 자금으로 또 일부는 백호 회원들의 충성 관리비로 부려졌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천문학적인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단순 비리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를 담보로 한 거대한 사기극입니다. 그 순간 반상의 정적을 깨고 수진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미러링된 폰 화면에 발신자 심태호 세 글자가 선명하게 떴습니다. 수지는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누르고 마이크에 전화기를 갖다 대며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한수진 중장. 신태호의 다급하고도 살기듬등한 고함 소리가 연병장의 고성능 스피커를 타고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당장 그 미친 짓 멈추지 못해? 수지는 차갑게 침묵을 지켰습니다. 심태호는 그녀의 침묵에 더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지금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거야. 거미줄처럼 얽힌 이 판을 네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나? 수지는 침착하고 낮은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저 혼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연병장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인파와 상공을 맴도는 방송용 드론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 뒤에 선 정의로운 생도들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대한민국 육군 전체, 아니 전 국민과 함께 당신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신태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순진에 빠졌군. 내가 무너지면 군 전체가 흔들려. 정말 이게 끝이 날 거라 믿나? 끝납니다. 아니, 제가 끝냅니다. 수진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미 대통령 세가를 받은 특별수사팀이 가동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군수사령부, 감사실, 헌병대 본부가 동시에 백호 관련자들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무실 문도 곧 열릴 겁니다. 수화기 너머로 신태호의 거친 숨소리가 뚝 멈췄습니다. 신태호는 비열하게도 가장 약한 고리를 건드렸습니다. 한수진 중장, 자네 아들 한민호 소위 생각은 안 하나? 수진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신태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임관에서 앞길이 창창한 녀석인데 말이야. 최전방 지피로 갈지 편한 행정병가로 갈지 군대바다 좁은 거 알지 않나? 자네 아들의 군 생활이 지옥이 될지 꽃길이 될지는 지금 자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어.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그 비열한 협박에 연병장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생부들이 주먹을 쥐고 야유를 보내는 가운데 단상 아래에 있던 민호가 어머니 곁으로 올라와 섰습니다. 수지는 아들의 손을 꽉 잡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제 아들 민호는 부정한 청탁으로 만들어진 꽃길 따위 걷지 않을 것입니다. 가시밭길이라도 스스로의 원칙으로 걸어갈 겁니다. 수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덧붙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 남편이 목숨 바쳐 지키려 했고 저에게 남겨준
유일한 유산입니다. 심태호는 마지막까지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이재훈 대위? 그 융통성 없던 원칙주의자 꼴이 어떻게 됐지? 결죽음 당했잖아. 수진의 손이 분노로 파르르 떨렸지만 그녀는 남편의 군번줄을 꺼내 높이 들어 보이며 외쳤습니다. 그래요. 제 남편 이재훈 대위는 당신들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연병장을 압도했습니다. 그의 육신은 죽었지만 그가 지키려던 군인 정신은 살아남았습니다. 바로 저를 통해, 제 아들 민호를 통해,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수천 명의 정의로운 생도들을 통해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